이제 알았습니다. 팔척기의 진짜 뒷배가 누구인지. 김봉인 대감이십니다. 그럴 리가 없지 않느냐. 열이가 잘못한 게야. 천지장군께서요? 심장이 너무도 아프다. 대체 내가 왜 이러는 것이냐. 전하께서 침소에 드시면 은밀히 밖으로 내보내거라. 최원우가 뭔가를 숨기고 있었다. 지금 당장 왕의 신도를 끌어놓거라. 시작 전 여러분의 공감과 격려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그럼 본방전에 알아보는 다음화 예고편 시작합니다. 신당 안을 채운 연기는 마치 숨을 삼키듯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 속에서 벌어진 전투는 단순한 힘의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팔척기가 조작한 결계, 불의 기운으로 가득 찬 공간은 이무기인 강철과 비비에게 치명적이었고 그들의 힘은 빠르게 소진되고 있었습니다. 강철은 인의 기운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열이는 결계 너머에서 그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닿을 수 없었습니다. 팔척기는 풍산의 몸을 빌려 칼날을 붉게 달궜고 그것을 강철에게 향해 던졌습니다. 그 찰나 몸을 던져 강철을 감싼 존재는 다름 아닌 비비였습니다. 비비는 형님이라 부르던 이를 마지막까지 지키기 위해 그 불길한 칼을 그대로 받아냈습니다. 야광주를 태운 팔척기의 칼이었기에 상처는 깊었고 그의 몸은 서서히 연기처럼 사라져갔습니다. 피도 고통도 마지막 숨결도 조용히 흩어지며 그 자리를 남겼습니다. 남은 건 바닥에 흩어진 야광주의 파편과 강철의 눈물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공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팔척기는 비비의 몸에서 떨어져 나온 야광주의 파편을 손에 쥐더니 그것을 그대로 삼켜버렸습니다. 하얀 불길이 그의 손에서 치솟았고 야광주의 전기가 그를 감싸며 소용돌이쳤습니다. 강철과 열이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팔척기는 야광주를 먹고 더 강해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신당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중심에서 팔척기의 기운은 더욱 굳건해졌고 불의 결계는 이전보다 더 강하게 꿈틀거렸습니다. 풍산은 여전히 쓰러져 있었지만 그의 몸 위로 어렴풋이 팔척기의 형상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열이는 결계가 일순간 흔들린 틈을 타 강철에게 달려갔고 두 사람은 가까스로 신당을 빠져나왔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궁에 도착하자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환영이 아닌 포박이었습니다. 영의정 김봉인은 이미 이 사태를 반역의 기회로 삼아 열이와 강철을 반역자로 몰고 있었습니다. 비비의 죽음, 풍산의 실종, 술법의 교란, 그들의 소행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궁 안어전 회의, 임금은 혼란과 의심 속에서 그들을 내려다봅니다. 열이는 두려움 없이 고개를 들고 말합니다. 팔척기의 배후엔 영의정 김봉인이 있습니다. 그 순간 대비마마의 측근이자 궁녀였던 상궁이 급히 달려와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마마께서 이르시길 풍산은 마마의 이름을 팔아 악기를 부렸고 열이와 강철은 오히려 마마를 지키기 위해 싸운 자라 하셨습니다. 궁 안의 기류가 뒤바뀝니다. 임금은 결박을 풀라 명하고 다시 진실을 묻습니다. 그리고 열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희가 본 것을 이제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임금은 깊은 고민 끝에 결정을 내립니다. 용담골로 가겠다. 왕좌를 떠나는 결단은 그 자체로 엄중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곧 조선의 심장부가 저주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이자 왕으로서 진실을 바로 보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강철과 열이 그리고 임금은 별동대로 위장한 호위를 이끌고 용담골로 향합니다. 그 여정은 짙은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곳, 100년 전 연종대왕이 저주를 받은 그 땅. 그곳엔 지금껏 드러나지 않은 인물 최원우 대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최원우는 연종대왕을 보필했던 가문의 후예로 대대로 용담골의 땅을 관리하며 고문서를 보관해온 인물입니다. 그러나 임금이 나타나자 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말합니다. 폐하, 이 낡은 집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사옵니다. 그의 태도에 강철은 이상함을 느낍니다. 열이와 함께 살펴본 그의 서재는 지나치게 정리되어 있었고 문서 하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강철은 몰래 주변을 살피다 뒤채로 통하는 하인을 쫓고 그가 몰래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려던 순간 단번에 손목을 낚아챕니다.
강철이 빼앗은 그것은 오래된 가죽 표지의 책 한 권. 임금 앞에 책이 놓였을 때 최원우는 무릎을 꿇고 조용히 고개를 숙입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폐하의 안전을 위해 그 진실을 지키고자 했사옵니다. 그러나 책을 펼친 임금의 손이 떨립니다. 첫 장엔 단 하나의 문장. 팔척기는 한 아이의 울음으로 깨어났다. 그 책에는 연종대왕 제위 시절 용담골 일대에서 있었던 진압 전쟁에 대한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백성을 선동한 반역 무리를 진압한다는 명분 아래 무고한 마을이 군에 의해 초토화되었고 수백 명의 생명이 학살당한 사건. 그날 밤 어미의 시신 곁에서 태어난 한 아이. 그는 울지 않았고 하늘을 바라보며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승천을 눈앞에 둔 어린 이무기 강철이 하늘에서 그 아이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하늘의 기운이 끊기고 강철은 추락합니다. 그의 이무기 기운은 아이에게 깃들게 됩니다. 그 아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의 형상을 갖추었으나 그 속엔 수많은 원혼의 분노가 깃들어 있었고 특히 왕실을 향한 깊은 원한을 키워갔습니다.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들이 조선의 깃발을 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최원우 대감의 먼 조상 당시 반역자로 몰려 학살된 가문이 후예였습니다. 팔척기는 억울한 죽음을 당한 조상의 원한으로 태어난 피부치였던 것입니다. 임금은 충격을 금치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저주는 우리 왕실이 한 가문을 잔혹하게 몰살한 죄에서 비롯된 것이었단 말이냐? 여리는 조용히 속삭입니다. 팔척기는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편히 잠든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폐하, 이제는 그를 천도에서 쉬게 해야 합니다. 그날 밤 임금은 방으로 물러가고 대비마마 또한 침전으로 향합니다. 강철은 홀로 연못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람 한 줄기조차 멈춘 고요한 밤, 그는 손에 쥔 비비의 팔찌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집니다. 여리가 다가와 조용히 옆에 앉습니다. 강철은 속삭이듯 말합니다. 비비는 마지막까지 형님이라 불렀어. 내가 그 말을 마지막으로 들은 순간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는 게 견디기 힘들어. 여리는 그 말에 입술을 깨물며 눈시울을 붉힙니다. 그 사람은 형님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버린 거예요. 혼자가 아니었어요. 강철은 고개를 숙입니다. 내가 더 일찍 그 마음을 알았더라면 야광주가 없더라도 나는 그를 지켜야 했는데. 여리는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합니다. 이젠 당신이 그 마음까지 안고 가야 해요. 그래야 비비가 헛되이 사라지지 않아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강철은 고개를 듭니다. 그의 눈엔 더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나는 팔척기가 아니라 그를 그렇게 만든 자김봉인과 풍산을 반드시 멈출 거야. 그게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야. 여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안아줍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가 됩니다. 다음날 임금은 책을 덮고 긴 침묵에 잠깁니다. 책 속에는 단순한 고문서 이상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연종대왕 시절 왕실이 저지른 잔혹한 진압의 전말과 그로 인해 피를 흘린 백성들의 억울한 죽음. 그리고 그 죽음 속에서 태어난 하나의 아이. 그 아이는 인간이면서도 인간이 아니었고 살아있는 동시에 저주받은 존재였으며 결국 수백의 원혼과 이무기의 기운을 품은 팔척기가 되었습니다. 임금은 책을 내려놓고 입을 엽니다. 왕실의 죄를 이제야 알았다면 나는 어떻게 속죄해야 하는가? 여리는 말합니다. 폐하의 속죄는 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그 악기를 쉬게 하는 것입니다. 강철은 조용히 덧붙입니다. 하지만 그를 천도하려면 그가 품은 한을 풀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부터의 싸움입니다. 그 시각 영의정 김봉희는 비밀 회합을 열고 있습니다. 그는 풍산을 대신해 새로운 주술사를 불러들입니다. 이제 팔척기의 힘은 야광주를 흡수하며 무르익고 있었고 마지막 저주를 완성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저주는 곧 왕실의 혈통 전체를 끊는 의식. 풍산은 의식의 복귀를 앞두고 눈을 뜹니다. 그는 스스로를 잃어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팔척기가 완전히 자신의 몸을 지배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직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김봉인의 지시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맺은 계약 그리고 숨겨진 복수의 욕망이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강철과 여리는 데뷔마마를 찾아가 팔척기의 진실을 밝힙니다. 마마는 처음엔 믿지 못하지만 여리의 목에 걸린 부적과 강철이 꺼내든 오래된 야광주의 파편을 보고 입을 다뭅니다. 그 아이가 내 조상이라면 데뷔마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100년 전 연종대왕이 몰살한 그 집안은 바로 이 집 내 친정이었다. 마마는 결국 무너져 내립니다. 그 아이는 내 핏줄이었다. 그리고 내가 풍산을 들인 것이 그 저주를 다시 궁 안으로 불러들인 것이었구나. 왕실의 내력이 하나둘 드러나며 이 저주는 단지 하나의 악령이 아닌 왕실 내부의 죄와 역사가 맞물린 깊은 맥락 속에 있음을 모두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임금은 조용히 선언합니다. 열흘 후 용담골에서 의식을 거행한다.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끝내겠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 팔척기는 이미 궁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 눈엔 한 줄기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더는 도망치지 않겠다는 결의. 그 끝엔 왕실의 심장부가 있었습니다. 열흘 뒤 용담골. 그곳은 다시금 수백 년 전의 기억을 품은 채 저주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산 너머로 해가 떨어지고 붉은 안개가 골짜기를 뒤덮는 그 순간 임금과 강철, 여리, 데뷔마마가 각자의 위치에 섰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풍산의 몸을 한 팔척기가 나타납니다. 팔척기는 인간의 말로 더는 설명할 수 없는 형상이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수많은 원혼의 분노로 일렁였고 그 발걸음 하나의 대지가 떨렸습니다. 임금은 앞으로 나아가며 말합니다. 나는 왕실의 죄를 알고 있다. 그 죄를 잊지 않겠다. 그러나 그 죄로 인해 또 다른 생명을 앗아가게 둘 수는 없다. 팔척기는 말없이 칼을 꺼냅니다. 그의 손엔 불길이 일고 등 뒤엔 풍산의 기운이 흘러나옵니다. 팔척기는 마지막 의식을 시작하려는 듯 땅 위에 부적을 그리고 하늘을 향해 외칩니다. 그 순간 강철이 움직입니다. 그는 야광주 없는 상태로 팔척기와 맞서 싸웁니다. 그의 몸은 점점 지쳐갔고 불의 기운 앞에서 물의 기운은 점점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여리는 외칩니다. 강철아, 돌아와. 이건 내가 혼자 짊어질 싸움이 아니야. 그러나 강철은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나는 이제야 인간이 되었어. 그러니까 인간의 방식으로 끝을 낼게. 비탄과 결연이 뒤섞인 전투. 마침내 강철은 마지막 남은 기운을 모아 팔척귀에게 다가가 손을 얹습니다. 그 아이는 죄인이 아니야. 그저 누군가가 안아주지 못한 외로움이었어. 그 말에 팔척귀의 몸이 흔들립니다. 여리는 부적을 꺼내며 말합니다. 당신이 태어났을 때 아무도 당신을 품지 않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당신의 고통을 이해하는 이가 있어요. 불길이 잦아들고 팔척귀의 형상이 서서히 흐려집니다. 풍산은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하늘에선 갑작스레 비가 쏟아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팔척귀의 눈동자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흐릅니다. 한 맺힌 저주가 처음으로 스스로를 되돌아본 순간이었습니다. 강철은 바닥에 주저앉고 여리가 그를 안아줍니다. 데뷔마마는 멀리서 흐느끼며 말합니다. 나는 다시는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겠구나. 임금은 조용히 고개를 숙입니다. 이제 다시는 잊지 않겠다. 이렇게 100년을 이어온 저주는 한밤의 비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닙니다. 팔척귀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고 그 기억은 또 다른 이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